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합천댁은 전라남도 해남에 홀로 살고 있으며 개를 기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다. 갑석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떠돌이개 한 마리를 집에 들였는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마당에는 늘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고 갑석 형제는 자연스럽게 개와 함께 뒹굴면서 성장했다. 그렇다고 합천댁을 애견인이라 부르는 것도 참 애매한 것이 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는 하지만 필요시에는 잡아서 밥상에 올리기 때문이다. 신중선 지음 언더독 합천댁이 갑석에게 전화한 것은 새벽 1시 즈음이었다. 합천댁은 거두절미하고 개밥 때문에 공항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석을 배웅하러 갈 수 없으니 갑석더러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겠으나 개밥이라니 누가 들어도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갑석은 알고 있다. 만만한 게 개밥이라 핑곗거리로 거론했지만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합천댁은 절대 공항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걸. 캔맥주에 손바닥을 갖다 대자 찌릿하니 냉기가 전해진다. 고리를 잡았더니 퍽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고인다. 술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갑석이라 얼른 입술을 갖다 댄다. 그 통에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맥주가 살짝 솟는다. 갑석이 반사적으로 주위를 흘낏 살핀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멍청하다며 비웃을 것 같아서다.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인 갑석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런 저 자신이 참 싫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오늘치 할당량은 공항에서 넘치게 받아먹었다. 더는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이어서 통상 합천댁으로 불리는 갑석의 모치는 물론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젯밤의 전화가 아니더라도 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합천댁뿐만 아니라 부친 송달수 씨도 마찬가지로 오지 않았다. 갑석의 가족이 공항에 나가네 마네하는 문제로 속을 끓인 이유는 갑석의 형이자 송달수 씨 내외의 장남되는 지석이 해외 업무를 맡게 되어 출국하기 때문이었다. 향후 최소 5년은 해외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했고 가족 동반 출국이라 했다. 갑석이 공항 대합실에 도착하고 보니 지석 부부와 그들의 두 딸이 갑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웅 나온 사돈 어르신 외에도 함께 있었다. 출국 수속은 모두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고 어쩌고 하던 순간부터 지석 가족이 출국 게이트로 걸어 들어가기까지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갑석에게는 바늘방석이었다. 그들이 갑석에게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무례하게 행동했다거나 갑석을 무시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 이상한 일이란 거다. 어째서 갑석의 기분이 내내 찝찝했던 것일까? 갑석은 보일러공이다. 25해를 같은 일만 하다 보니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집어낼 정도로 숙련공이다. 마침 여름철이라 시간을 낼 수 있었지 겨울 한창 때라면 어림도 없을 일이다. 헌데 공연히 공항에 나갔다 싶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갑석은 지금 몹시 괴롭다. 오랜만에 본 지석은 갑석이 알던 형이 아닌 것 같았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편이 아니었다. 공항철도를 탔을 때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심사가 틀어져 있기는 했다. 5년이나 해외에 있어야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지석 본인이 알아서 합천댁을 보러 내려갔어야 했다.
전화로야 작별 인사를 했을 터이지만 그건 도리가 아니지 싶다. 또한 땅끝마을에 사는 합천댁이 자식 배웅하러 인천공항까지 간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다. 개밥 핑계가 남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도 합천댁의 개밥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합천댁은 툭하면 개밥 때문에라고 말한다. 즉 개밥은 합천댁의 훌륭한 자기방어 기제인 것이다. 서울 사는 아들들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이유도 개밥 때문이다. 산목숨을 굶길 수 없는 일이라서 집을 떠나 멀리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모르긴 몰라도 개밥 핑계를 대고 난 후에는 남몰래 흐뭇한 웃음을 지을 수도 있겠다. 합천댁은 전라남도 해남에 홀로 살고 있으며 개를 기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다. 갑석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떠돌이 개 한 마리를 집에 들였는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마당에는 늘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고 갑석 형제는 자연스럽게 개와 함께 뒹굴면서 성장했다. 그렇다고 합천댁을 애견인이라 부르기도 참 애매한 것이 개를 굶길 수 없어 집을 비우지 못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는 하지만 필요시에는 잡아서 밥상에 올리기 때문이다.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맛나게 먹어치운 고깃국과 수육이 아롱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받았던 충격은 한동안 갑석을 괴롭히기도 했다. 아롱이를 먹은 자신을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고깃국을 먹지 않겠노라 맹세하면서 훌쩍였다. 갑석 형제의 부친 송달수 씨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나가 다리 하나를 잃은 상위 군인이다. 지금이야 발달된 의술 덕에 의족으로 다니지만 수십 년간 목발에 의지해야 했다. 송달수 씨는 방앗간 운영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간도 마련하고 그랬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떠밀려 폐업하고 말았다. 뭔가 다른 일을 찾아 했던 송달수 씨가 선택한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다. 기왕에 하는 거 실력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최선을 다해 배웠다. 그는 구두 수선 일을 서울에서 하고 싶어 했다. 그나마 이따금 밥 한 끼라도 함께하는 지인들이 상위군경회 회원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대한상위군경회 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송달수 씨는 그즈음 툭 하면 상위군경회를 들먹였다. 하도 대단한 단체의 일원인 것처럼 으스대기에 갑석이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본 적이 있다. 그대로 옮기자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발전 및 국제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회원수가 1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큰 단체라는 것 같은데 갑석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든가 말든가다. 송달수 씨는 독단적이고 괴팍한 데다 괄괄하기로 근동에 소문난 위인이다. 남을 대할 때도 그런 식이니 가족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송달수 씨에게는 가장 만만한 상대는 합천댁이고 그 다음이 갑석이다. 지석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갑석도 제아비를 닮아 유순한 성격은 아니어서 한번 틀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들이받는다. 반면 합천댁은 어떡하든 남편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평생을 입 닫고 귀 막고 살았다. 그런 합천댁이 딱 한 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사건은 서울로 이사갈 예정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는 송달수 씨의 명령이 있은 후 일어났다. 놀랍게도 이날만큼은 합천댁이 확실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는 못합니다. 절대로 해남을 떠나지 않겠다고 뻗대는 합천댁은 더 이상 이전의 합천댁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논란이는 송달수 씨였다. 송달수 씨의 이후 행동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회유와 협박과 윽박지름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합천댁을 닥달했다. 그럼에도 합천댁은 물러서지 않았다. 거간의 과정 모두 생략하고 결과만 말하자면 송달수 씨의 완패였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송달수 씨는 서울에, 합천댁은 개와 함께 해남에 남았다. 알루미늄 세시로 만든 튼튼한 육면체 갑판이 송달수 씨의 일터가 되었다. 무슨 수완으로 알토란 같은 자리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월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저렴하다고 했고 한번 차지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안전한 자기 사업체라 할 만했다. 합천댁이 죽기를 각오하고 송달수 씨에게 대항한 데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다. 필사적으로 투쟁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그것이었다. 합천댁은 남들은 곧잘 한다는 그 이혼이란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혼은 평생의 소원이었다. 툭하면 흘러대는 남편 때문에 주눅들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소망이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존중받은 기억도 없다. 뭘 하든 굶어 죽게 하겠냐 싶은 마음에 보따리를 몇 번이나 쌌는지 모른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눈 질끈 감고 눌러앉곤 했다. 그 세월이 50여 년이다. 그러던 차 찾아온 기회이니 꼭 붙잡아야 했다. 송달수 씨와 대적하는 기간 내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자다가도 걸핏하면 가위에 눌렸다. 그 정도로 남편이 무서웠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요즘 합천댁은 남편의 부재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행복한 삶이라는 걸 노년이 되어서야 경험하고 있다. 송달수 씨가 없는 집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안락하고 기분 좋은 곳이라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다. 빈말인지 진심인지 제발 놀러 좀 오라고 아들들이 권유할 때도 합천댁이 하는 말은 똑같다. 개밥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산목숨을 굶길 수는 없지 않느냐 고. 갑석은 추가로 구입한 캔맥주 5개를 들고 덕수궁에 들어갔다. 공항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우연히 시청 쪽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고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어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던 것이며 또 근방에 고궁이 있게 들어간 것뿐 여기에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울타리 안쪽에 속한 이들이 은밀하게 쳐놓은 선, 그 선 밖에서 내내 전전긍긍하다 온 갑석이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쇠울타리를 치든 나무 울타리를 치든 하등 신경 쓰지 않는다. 차별대우가 일상인 삶을 살고 있는 갑석으로서는 그런 것에는 이미 이골이 나 있다. 그런데 함께 자란 형제가 각각 울타리 안과 밖에 위치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명확한 사실을 확인사살당한 듯 몸서리치게 겪어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거다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은 예로 들지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감이란 게 있는 거다. 지석은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울타리 밖의 사람 보듯 자기 동생을 대했다. 낯설었다. 형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누군가는 갑석의 감정을 언더독의 자격지심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언더독이란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말합니다. 공항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 세상을 오래 산 송달수 씨와 합천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돈댁과 함께하는 순간 느끼게 될 열패감 같은 걸. 멍청하기는
갑석이 캔맥주 고리를 잡아채며 나지막이 내뱉는다. 갑석은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건 잘 만들고 고쳤다.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일단은 갑석의 손을 거쳤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한해 수리센터에 맡겼다. 모두들 갑석의 손재주를 칭찬했지만 단 한 사람 송달수 씨로부터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버지는 지석과 갑석을 곧잘 비교하면서 공부에 등한한 갑석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갑석은 송달수 씨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툭 하면 소리 지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송달수 씨가 싫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가장 혐오스러웠던 건 모친을 대하는 송달수 씨의 태도였다. 경제적 자립만이 집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겨서 송달수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없게 고교에 진학했다. 송달수 씨에게는 절실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두 아들 모두가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사는 것이었다. 대접받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송달수 씨는 고학력을 꼽았다. 송달수 씨가 학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이 국졸이기 때문이다. 종전이 되어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다리 하나를 잃은 데다 집안 사정도 여의치 않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게 천추한으로 남아있었던 거다. 그래서 송달수 씨는 지금도 갑석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울화가 치민다. 갑석은 공항에서 느꼈던 감정이 좀채 정리되지 않았다. 사투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입도 번긋하지 않았고 사돈 어른이 요기하러 식당에 함께 가자고 할 때도 요령껏 사양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못난 모습이 드러날까봐 조심하느라 그랬다. 갑석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태도에 화가 났고 스스로가 미웠다. 갑석은 벤치에서 일어나 걷는다. 비닐봉지를 뒤져보니 구겨지지 않은 캔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취기를 느끼지만 마지막 캔의 고리도 잡아챈다. 퍽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고이자 습관인 듯 얼른 빨아먹는다. 덕수궁을 나와 걷다가 PC방 앞에 이르자 생각 없이 들어간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시선을 화면에 고정시키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인다. 현란한 색채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안경잡이가 어째서 늘고 있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갑석은 문득 콘택트 렌즈로 바꿔달라던 아들이 떠오른다. 그게 벌써 두어 달 전이다. 까짓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여태 그걸 안 해줬나 싶다. 부티나 보이던 지석의 두 딸을 떠올리자 불현듯 아들에게 미안하다. 명색이 외동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아비에게는 귀한 자식이다. 이번 주말에는 콘택트 렌즈인지 뭔지 반드시 해줘야겠다고 작정한다. 조금 걷자니 요의가 느껴진다. 맥주는 이런 게 지랄이라 생각하며 두리번거리던 갑석의 눈에 거대한 건물 하나가 들어온다. 마침 예식장이다. 예식장이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되는 장소 아니던가. 갑석이 호기롭게 회전문 안으로 들어간다.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술기운 때문이겠지만 아까의 우울하던 기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갑석을 지배한다. 예식장은 홍실과 청실 두 실이었다. 홍실은 굳게 닫혀있고 하객들이 밀려 나오는 곳은 청실이다. 지하식당에 뷔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장내 아나운서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는 하객들로 복작인다. 갑석은 일단의 무리에 섞인다. 마침 양복 차림이라 외형적으로는 다른 하객들과 다르지 않다. 갑석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소매뿌리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이고 접시를 집어든다. 눈에 띄는 대로 접시 가득 음식을 옮겨 담는다.
기다란 테이블 곳곳에는 맥주와 소주, 콜라, 사이다 등 다양한 음료수가 놓여 있다. 이미 취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갑석은 맥주병으로 향하는 손을 멈출 수 없다. 덥석 맥주병 허리를 잡는 순간 옆자리 중년 사내가 몸을 외로 틀어 갑석을 향한다. 갑석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맥주병에 댔던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린다. 신랑이 나이치고 제법 의젓하죠. 사내의 말에 갑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예. 코빼기도 보지 못한 신랑이다. 신랑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땅 부자라오.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증권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은 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지 않소. 손해본 사람이 있어야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허허. 네, 땅이란 게 말이오. 도망을 갑니까? 사기를 칩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사내가 물수건으로 5손가락을 꼼꼼히 닦더니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준다. 공인중개사 김철우라고 되어 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수십 장 줘봐야 갑석하고는 볼 일이 없다. 어찌나 수다쟁이인지 음식을 먹으려고만 하면 자꾸 말을 붙이는 통에 화딱지가 날 지경이다. 그러고 보니 종일 곱기라고는 입에 대보지도 못했다. 잡채를 욕심껏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씻고 있는데 다시 또 말을 건다. 그렇지만 이 땅이란 것도 말입니다. 무조건 사놓는다고 장땡은 아니란 말이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 놓아야 돈 버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잡채를 삼킨 후 LA 갈비를 집어들면서 갑석이 맞장구 친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관심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십시오. 내 좋은 땅 소개해 드릴게. 갑석은 갈비를 뜯고 사내도 뭔가를 먹느라 잠시 대화가 끊긴다. 치아 틈에 갈비살이 끼어서 젓가락 끝으로 쑤시고 있으려니 사내가 다시 말을 붙인다. 그건 그렇고 신랑과는 어찌 되는 사이입니까? 갑석은 흠칫하면서 M1 맥주만 벌컥 들이켠다. 공인중개사라는 이는 기어이 대답을 듣고 싶은지 갑석을 빤히 본다. 갑석은 하는 수 없이 쪼매 아는 사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말 많은 놈이라며 욕했다. 양껏 먹고 마신 갑석은 기분이 썩 좋아졌다. 공항에서의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인 갑석이 다시 예식장으로 올라간다. 이번에는 홍실 앞이 북적이고 있다. 신랑은 이영민이고 신부는 이난영이구만. 신랑하고 신부하고 성씨가 같네 그려. 갑석은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신랑 신부 이름을 번갈아 보며 중얼댄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접수부에 들러 봉투를 내민 다음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있다. 저것이 다 품앗이여. 더하기 빼기는 제로고 도로함이 다불인데 참 쓸데없다. 쓸데없어. 시끌벅적한 것이 시장바닥보다 더하다. 갑석이 보기에 접수부가 제일 분주하다. 처음에는 2사람이었는데 잠시 후 다시 보니 한 사람이 이를 보고 있다. 그는 무척이나 바빠 보인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석이 접수부 테이블로 주춤주춤 다가간다. 영민이 은사님께서 보자는디요? 왜 그랬는지 모른다. 말해놓고도 갑석은 자신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 주례 선생님께서요? 저를요? 이 어디 계시는데요? 갑석이 계단 쪽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어쩐다. 청년이 난처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급한 일이래요? 네, 잘 모르죠. 함께 있던 친구가 잠시 화장실 갔거든요. 혹시 주례 선생님 전화번호 아세요? 갑석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친구 금방 올 거예요. 잠시만 봐주시겠어요? 그래요. 청년은 미덥지 못한지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갑석은 마냥 기분이 좋아 죽겠다. 몸과 마음이 함께 붕 떠 있는 기분이다. 맹세코 불순한 의도로 거짓말한 건 아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뿐이다. 청년이 주례자를 찾느라 두리번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갑석이 봉투 몇 개를 되는 대로 움켜잡는다. 웃음이 실실 비어져 나온다. 또다시 요의를 느끼자 벌떡 일어서서 접수부를 떠난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기 전에 붙잡힌다. 파출소에 가서야 갑석은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걸 정확히 자각한다. 아이고 완전히 취하셨네. 경찰관의 말에 갑석이 빙글빙글 웃는다. 어제도 이 예식장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지? 갑석이 잠깐 생각한다. 내가 혹시 어제도 여기 왔었나? 갑석은 눈앞이 가물가물하고 졸려서 만사가 귀찮다. 주민등록증 달라 해서 꺼내주고 전화번호 묻기에 순순히 대답한다. 눈꺼풀이 무거워 죽겠는데 자꾸 말을 시키니 귀찮다.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 훔친 액수도 적은 데다 모두 회수했고 또한 좋은 날이니 선처하고 싶다고 한다. 유순한 태도에서 불량기가 느껴지지 않은 것 또한 일조해서 갑석은 풀려 나온다. 마음 같아서는 파출소에서 한숨 자고 싶었다. 갑석은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다. 그러다 다시 요의를 느끼자 인근 찻집에 들어간다. 갑석은 칙차를 시킨다. 진하게 다오슈. 영양가 없는 주문도 실없이 덧붙여본다. 언제 마셔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칙차지만 숙취에 좋다고 하니 시킨 거다. 졸음은 끈덕지게 달라붙어 떨어져 나갈 줄을 모른다. 갑석은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존다. 꿈속에서 아롱이를 만난다. 갑석은 죽늙은이가 다 되었는데 아롱이는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꼬리를 맹렬히 흔들어댄다. 미안해, 미안하다. 네 몸인지 모르고 내가 너를 먹었다.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저씨! 벼락같이 큰 소리에 갑석이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잠꼬대까지 하면서 주무시네? 찻집 안이 와르르 웃음바다다. 잠은 댁에 가서 주무시고요. 영업 끝낼 시간이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손님이라곤 갑석 하나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근데 대체 여기가 어디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오늘 하루 일과는 더듬어 보기조차 버겁다. 아이 참 아저씨는 초원다방이잖아요. 다방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광화문이냐 종로냐 그 얘기지. 여긴 종로도 광화문도 아니고요.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카운터 여자가 큰 소리로 참견하자 다른 여자들이 까르르 웃는다. 밖에 나가니 과연 남대문이 버티고 서 있다. 갑석은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가늠해 본다. 버스는 속도를 내며 질주하고 있고 사람들은 종종 걸음치고 있다. 머지않은 곳에 지하철 표지판이 보이기에 그곳을 향해 걷는다. 지하도 입고 복권 파는 부스는 이제 막 자물쇠가 채워주는 중이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갑석은 복권이 사고 싶다. 꼭 사야 할 것 같다. 아니,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로또 복권 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장사 끝났어요. 내일 사세요. 시방 꼭 사고 싶은데.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그럼 몇 장이나 사시게. 열까 말까 망설이는 듯 자물쇠를 만지작대며 아주머니가 묻는다. 많이는 필요 없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머니는 야물차게 가버린다. 갑석은 아쉬움에 입맛을 다신다. 지하철에 오른다. 운 좋게도 빈자리가 있어 얼른 가서 앉는다. 나이 지긋한 여인 하나가 그 자리를 목표로 걸어오다가 머쓱한 표정으로 멈춘다. 추워도 양보할 마음 없다.
양보는커녕 남의 자리라도 빼앗아 앉을 판이다. 복권을 못 산 것이 못내 아쉽다. 몇 걸음만 빨리 왔어도 좋았을걸.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하고도 몇만 분의 1인가 한다던데.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라 해도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느냐며 누군가에게 항변하듯 억지 부려본다. 복권은 사지 못했지만 아들 녀석이 원하는 콘택트 렌즈는 반드시 사주리라 다짐하며 눈을 꾹 감는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형과 그 가족들은 무례하게 행동했다거나 갑석을 무시했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갑석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듭니다. 갑석은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고 그런 자신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언더독,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약자. 그럼에도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자존감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존중받는 스스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